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4.7 보궐선거 끝나고 정치권의 시계 이제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모로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 요즘입니다. 대선 얘기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오늘 주인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TJB 김성민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월인가요? 네.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미장원 에서 잠깐 좋으셨는데 거기 약간 보라색이 감도는 네. 그런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그 색깔이 다 바랬나 봐요. 제가 원래 흰머리입니다. 원래 흰머리인데 네. 그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교정하는 상태에서 네. 뭐 그런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염색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흰색으로 갔는데 네. 뭐 세월 지나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오. 이래서 그냥 염색값도 아낄 겸 네, 좀 바쁘기도 하고요. 예, 주변 그래서 그냥 반응들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지금은 이제 반반해서 네.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가는 게 좋겠다. 흰머리로 그냥 원래 예. 타고난 대로 뭐 이런 예. 입장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 그때처럼 보라색은 안 하실 거죠. 보라색은 제가 그때 실수였습니다. 예, 경기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 뭐 인구 가장 많고 서울보다도 많죠. 서울보다 그렇습니다. 많죠. 40%더 그리고 많습니다. 경기도는 수도는 아닙니다만 수도권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지방이라고 보기는 또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여타 지역보다 사실 기득권도 많고 그러면 경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경기도가 입장이 좀 애매하죠. 지방에서 보면은 수도권이고, 네. 근데 수도권 내에서 보면 또 서울의 외곽이고, 사실 지방에서는 지방 차별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지역 이제 불균형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겪습니다. 네. 오히려 그 경기도를 벗어난 뭐 강원, 충북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예. 경우도 있어서 어찌 보면 불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차별 뭐 이런 데 있어서 뭐 전국의 축소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면은 좋은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보면 또 차별받고 그래서 각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경기도도 거의 똑같이 겪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남북 균형 발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고 뭐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분도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남북 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재정 투자도 좀 더 많이 하고 저희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예.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역차별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렇군요. 예. 불합리한 규제도 꽤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방에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네. 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고 사람도 기업도 자본도 다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도권 비대에 따른 폐해도 많은데 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성남시장을 8년 하고 또 경기도지사를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질문을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게 과중하지 않느냐,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뭐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일극주의,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이제는 수도권 자체의 그 효율적 발전에도 장애가 오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나 또 수도권의 단체장, 경기지사를 하면서도 뭐 공기업의 지방이전이라든지 뭐 그 행정수도 설치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고 또 한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저는 그건 옳지 않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좀 합리화해야 된다. 네. 촘촘히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 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하면서 이제 지방에서도 수도권 주택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예.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역시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이나 이런 기회들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국가의 이제 장기적인 미래 발전에 좀 큰 장애가 오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 속도가 빠르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니까 경기도가 먼저 네. 그 재난 지원금 얘기를 했고 네. 당시에는 이게 보편 지원이나 선별 지원이냐 갈등이 있었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재난 지원금을 경기도민들에게 다 지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네. 그게 또 효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듣고 싶네요. 뭐 정확하게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정이 빠른 건 아니고 네.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또 부작용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실패하거나 위험한 경우에 대한 뭐 A, B, C, D 대안까지 다 마련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결정은 매우 늦은 편이고요. 네. 근데 결정을 하면 집행은 엄청나게 빠르죠. 왜냐하면 이 개혁 조치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새로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정책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가 이걸 잃게 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없는 쪽은 즐겁지만 잃는 쪽은 괴롭거든요. 고통스러운데 이걸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적게 하고 신속하게 종결을 지어서 다른 대안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공공정책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말씀은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비교 대상을 하나 지금 제안을 제시를 드리면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차례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지금 지급하고 있고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을 해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만들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13조 4천억 원 정도고요. 이제 2차, 3차 이거는 합계 한 19조 원 정도. 그거는 선별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죠. 근데 4차도 지금 선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막 20조 원 정도인데 한 3배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냥 체감으로 느껴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는 온 동네가 거의 뭐 대목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제 소득 격차가 좀 줄었고요. 네. 아래쪽은 좀 늘고 위쪽은 좀 줄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동네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소비가 좀 촉진이 돼가지고 사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그 마이너스 1%로 선방하는데 2분기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는 좀 소식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냥 복지적 지원으로 개인의 가계소득을 늘리고 끝날 게 아니고 가계소득 지원하면서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이게 소비로 일정 시간 내에 100% 쓰여지게 해서 동네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리고 그 사람들은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매출을 늘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료도 사야 되고 네.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뭐 통닭집은 닭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통은 기업에 대한 공급 측면을 중시해서 공급을 강화했는데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가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진다면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수요에 좀 집중을 해서 수요를 보강해주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의 선순환, 즉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저희가 기존의 재정 정책 또는 복지 정책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체감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제가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저희가 좀 반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 선도적으로 지역화폐로 일률적으로 저희 지급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1차는 보편 지원을 했는데 이제 2차, 3차는 선별이 됐고 4차도 선별 중이긴 한데
역시 경제 현장의 통계적 분석이나 아니면 골목 경제에 직접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선별이 아니라 지역 카페 형태의 보편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차, 2차 저희는 다 이제 지역 카페로 보편 지원을 10만 원씩 했고 또 시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더 했는데 저희보다 1인당 지원 예산이 더 많았던 인근 지자체보다 네. 저희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가 훨씬 많았다는 걸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기본소득 강조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를 네.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은데 경제정책 성격이 강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사실 융합의 시대라고 하죠. 기술도 특정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관련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다른 거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경제 정책을 소홀하게 된다. 즉 복지와 성장은 배타적인 이게 대립적인 것으로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동시에 경제 정책 효과를 갖게 한다면 사실 이중의 효과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소득과 지역 카페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소득 지원도 해주지만 네. 또 그게 수요를 늘려서 매출을 늘려서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봅니다. 성장의 혜택은 예. 고소득자한테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소득도 늘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동시에 낼 수가 있죠. 예. 근데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식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공황 때 이제 루즈벨트가 썼던 방법이죠. 노조를 강화하고 또 세금 많이 걷고 또 예를 들면 임금 올라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 이제 소비 1차 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술 혁신 때문에 소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분배라고 하는 게 그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금과 재정 정책의 핵심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다. 소득을 늘려줘야 되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네.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공적 이전이 가장 적습니다. 그 덕분에 국가 부채 비율은 제일 낮아요. 사실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개인의 가계 소득을 지원하면서 양극화도 완화하고 이 과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성장기에는 공급을 지원하면 됐지만 이제는 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사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줘야 되고 수요를 늘린 유일한 방법은 소비를 확대하는 거예요. 네. 소비는 결국 가게가 하는 건데 가게가 소비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소득을 지원하되 이 소득이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니 돈을 지원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과거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득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저축해놓고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더 불안하니까. 네. 더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서. 최근에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일본이 1인당 전 국민에게 10만 엔씩을 지원했는데 네. 제가 본 가장 최근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1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미국도 수표를 지급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안에 안 쓰면 없어지는 예. 그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니까 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 효과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정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정 시간 안에 써야 되는 그리고 광주 사람은 광주에
대전 사람은 대전에,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에 쓸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하니까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골목이 살아나고 경제 생태계의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풀밭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본소득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득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재원을 누군가가 추가로 더 내야 된다면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걷어서 가난한 사람 많이 주자. 이 말은 좋은데 실제는 속으로는 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소득 지원도 늘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1년에 한 번 하면 연 기본소득이 될 테고 1년에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 기본소득이 될 테고 뭐 반기별로 2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격월로 뭐 능력이 되면 뭐 2개월에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씩 늘려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 개념도 지역화폐 개념을 도입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필수라고 봅니다. 원래 경제학 책에요. 썩는 화폐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장난 같지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국민들한테 했더니 안 쓰고 자꾸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기에는 돈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경기는 불안하니까 불경기에 오히려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데 사람들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폐를 지원하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화폐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얼핏 장난처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자화폐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요. 이거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소비를 이동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두가 발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형 유통점, 즉 매출도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광주에 어디 백화점이 돈을 벌면 광주에 돈 안 쓰잖아요. 여의도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디 건설회사가 돈 벌면 거기도 안 쓰고 다 수도권으로 가져오거든요. 재정, 금융도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매출도 집중되기 때문에 이 매출도 대형 유통 재벌 대기업에서 동네 골목 상권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유통 재벌들 입장에서는 1조 원을 팔아서 1,00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냥 회사 회계에 1,000억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네 광주에서 뭐 매출이 그 300억이 늘었다. 그러면 그 300억 매출을 한 동네 통닭집 주인은 그걸 돈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용돈 줘서 문방구도 살고 반찬값 하라고 뭐 그 집안에 가게 있으면 반찬 가게가 살고 반찬 가게는 또 자기가 돈 벌어서 또 써야 되잖아요. 이게 순환이 빠른 겁니다. 이게 소위 승수 효과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지원하되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되되 대형 유통점이 아니라 동네 골목 상권에 풀려서 동네 말단 경제 조직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 다른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 본 나라가 있는데 성공 실패에 대한 의견은 또 분분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식이네요. 한국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K 기본소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동참하는 곳이 많아 효과를 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그 공동 대응하자고 전국 지자체에 편지도 보내셨던데 반응 좀 어떠셨나요? 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한 60곳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달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호응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올 하반기에 그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걸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촌 기본소득이 좀 약간 개념상에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농민 기본소득이라서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죠.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뭐 관계없이. 그리고 이거보다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 시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농업이 또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도 담당하고 또 환경 보존 역할도 하고 큰 역할이 공적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는 농촌이 살아난다면 귀농이 많아질 거고 실업 압력도 줄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가장 소외된 면단위 하나를 골라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뭐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요. 지급할 경우에 그 농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죠.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은 대신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저희 농민 기본소득은 지금 의회에서도 이제 통과가 된 상태고요. 농촌 기본소득은 좀 더 논의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러면 도시 노동자들도 우리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 문제 때문에 저는 1인당 그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우리 장기 목표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 국민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50만 원이 대체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1인에게 5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또 뭐 주거 지원, 또 의료 지원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월 7, 8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구원이 늘어나면 조금 체감되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전 국민 중에서 2, 3%를 골라서 생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소득이 늘면 배제되니까. 이 사람들 한번 선정되면 일 안 해요. 반대로 말이에요. 똑같은 재원으로 모두에게 50 몇만 원씩 지급하고 소득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 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받는 거죠.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재정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일 안 할 필요가 없죠. 일을 하는 소득만큼 인정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낙인도 없을 것이고 또 이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 이런 것도 매우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환수가 되겠는가 이런. 아니 세금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왜 줬다 뺐냐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지급한 만큼 뺐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고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세 체계가 이렇게 소득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예를 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복지를 늘리는 데 저희가 집중하자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속적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막 갈등이 심하냐면 뭐 우리 앵커님이나 뭐 다 사실은 우리는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았잖아요. 기회가 많았어요. 1년에 성장을 5%씩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0조 원 정도의 추가의 소득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일자리도 생기고. 지금은 0% 시대가 되니까 잘해야 1, 2% 이러니까요. 추가 소득도 없고 추가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인공지능 로봇이 대세화되니까 일자리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들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없으니까 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상태에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공공 일자리 만드는 거 말고 결국 기업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키워줘야 되고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끼리도 완전히 이 소위 피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성장을 회복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 많이 내라. 가난한 사람 도와줄게.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낼 리가 없죠. 그래서 공평하게 지원하고 그냥 공평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반드시 경제 활성화에 투자되도록 설계해서 경제가 회복되면 세금 많이 내는 측은 회복의 혜택을 자기들이 많이 보니까 저항이 매우 축소될 수가 있죠.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여기서 이제 분배에 대한 말씀 해주신 건데 이게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본도 충분하죠. 기술도 충분하죠. 교육 수준도 높죠. 노동의 질도 좋죠. 인프라도 충분한데 왜 과거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냐. 이거는 지나치게 이 기회와 자원들이 한쪽에 몰려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썩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벽실을 뿌릴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벽시가 없는데 누구는 이 나락을 막 999가마 쌓아놓고 야, 한 가마 더 뺏어가지고 한 1000석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 비슷하거든요. 이럴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벽시는 다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더 큰 기회를 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양극화가 몰고 온 불평등과 양극화가 몰고 온 자원의 비효율성. 아까 그 수도권 집중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그 구조적이고도 추세적인 저성장 사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쨌든 불평등 완화, 자원의 공평한 배분, 기회의 공평한 배분, 경쟁의 공정화, 결과 배분의 정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성장책이 된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분배, 배분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근데 퍼퓰리즘이라고 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의 필요성은 지사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밝히셨는데 세금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의 용도 또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북유럽처럼 증세하자 그러면 별로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세금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로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거나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세금 내는 게 빼앗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어차피 부담도 늘리고 혜택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존립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지 지출을 지금보다는 80% 이상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있는 재원을 나누려면 뭔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겠죠. 그럼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선별해서 누군가를 지원하자고 하면 저항할 테니까 저는 부담을 늘리되 늘어나는 부담만큼을 국민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게 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분배냐 성장이냐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분배가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그랬던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기본소득 형태로 탄소세가 지금 심각한데요. 우리가 산업을 재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처럼 뭐 고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 유행해가지고 싸게 생산해가지고 싼 에너지로 이제 지금 수출해 왔는데 이제 북유럽이랑 유럽 쪽에서 탄소 국경세 만들어가지고 그 재생에너지 안 쓰고 화석 에너지 쓴 싼 에너지 써가지고 만든 제품 수입 안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상태로 가면 탄소 배출을 계속 많이 하는 방식의 산업 구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걸 완화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완화하려면 그러면 너 탄소 이만큼만 쓰라고 무슨 공산주의처럼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부담금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화석연료를 쓴 에너지에 부가금을 부과하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부가금 부과하면 화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목적 탄소세 같은 걸 부과하자. 이거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화석연료 같은 데다가 일정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과하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니까 그걸 다 거둔 거를 전액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스위스가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추이가 가장 가파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가금 내는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부담하는 것보다 받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세를 국민들이 저항하는데도 증세해야 된다는 건 그건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보지만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보다 우리 집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라고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주면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기본소득 목적의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일정액으로 부과한 다음에 이걸 전 국민한테 똑같이 나누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94%는 가구별로 94%는 아예 안 내거나 내더라도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혹시 땅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토지에다 부과를 하면 땅 부자들 일부만 저 부담이 크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 양도세를 부과해도 방법이 없고 무슨 금융 제재를 해도 방법도 없고 거래 제한을 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사실 부동산을 불필요한 데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안 나게 해야 되고 이익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를 그냥 늘리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에 거둔 보유세를 전부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지역화폐 방식을 동원하면 경제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러면 압도적 다수는 이익이니까 찬성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소득을 작년 1차 재난지원금 2회분 정도. 작년에 한번 가구별로 한 100만 원쯤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1인당 25만 원. 이 정도를 2번 하려면 25조 정도 필요하죠. 26조 정도가. 근데 그거는 일반 회계 560조 정도에서 회계 조정을 하면 예산 절감을 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급해 보고 국민들이 작년 재난지원금 1차 지급했을 때처럼 1년에 2번 하니까 한 2달씩 경제가 사네. 이게 훨씬 낫네. 다른 지출보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이제 절반쯤 증세의 성격을 갖는 건데 저희가 1년에 국가 단위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면해 주는 게 한 60조 원쯤 됩니다. 그거를 순차적으로 조금 좀 줄여가는 거예요. 그 절반까지만 줄이면 그러면 또 25만 원씩 2번 정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머지 그다음 그럼 10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4인 가구로 하면 연간 4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요. 뭐 이걸 가지고 누구는 월로 나누니까 8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용돈 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이 있었지만요. 서민 가구에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8만 몇천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감면을 해서 그것도 사실상 증세니까요. 감면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제 효과가 크네,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네, 필요한 정책이네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목적세를 조금 걷는 거예요. 요거는 세금을 걷는데 딴 데 안 씁니다. 100%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아주 한 10몇 년 이렇게 장기 목표를 가지고 늘려가는 거예요. 국민 동의를 받았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누가 그런 걱정을 하시던데 이재명 지사 저 사람은 막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 혹시 아무거나 막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다 합의해서 처리합니다.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대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매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여당도 나름대로 복귀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는데 소위 말하는 적폐 권력을 내치고 새로운 촛불 혁명 정부 또는 뭐 촛불 정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또 뭐 일정한 뭐 개혁, 뭐 청산, 개혁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이 방해를 받으니까 180석을 몰아주면서 좀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1년 지나고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이겠죠.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 지성체가 고용한, 임명한 대리인, 머슴들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인데 자기에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내가지고 내 삶이 나아졌다 그러면 무슨 막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나아진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아마도 이제 안 그래도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지크화시 폭등을 해가지고 주거 불안도 가져왔고 자산 불평등도 격화되고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걸 통제하고 공정하게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더라. 너무 화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우리 집권 여당에 좀 잘해라.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마치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 성공하라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매질하는 회초리든 좀 국민의 심정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점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다만 그 기대하는 바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화끈하게 한 번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작은 일들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많이 해야 된다. 좁쌀을 하나씩 모으듯이. 근데 그건 쉽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좀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생활, 또 민생에 관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걸 꾸준히 보여주면 저는 뭐 다시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내 주류에서 또 지지를 끌어내셔야 네. 이제 내년에 바로 대선 레이스의 본 주자로 나가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도 대선 나갔다는 말씀 드린 일이 없고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 정치에서의 한 달은 다른 세상의 한 달과 전혀 다르더군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국민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뭐 언론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놀아나던 그런 개별적 존재가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보다도 정보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소통도 아주 즉시 이렇게 하는 저는 유기적인 그 집단 지성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거기만 믿고 왔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정치적으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까? 뭐 지원 세력이 있어요. 뭐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일부나마 제가 받는 거는 결국은 맡긴 일을 잘하는구나. 또는 맡긴 일에서 뭐 내가 좀 도움이 되네라고 저는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 뭐 주류나 비주류 이런 건 사실 뭐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장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결국 정치인은 당내에서는 당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당원도 드러나는 소수의 극렬한 당원이 아니고요. 그 바닥에 좀 큰 물처럼 흐르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당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대한 민심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 군주 민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던 이 왕정 시대에도 국민이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네. 진짜 국민들 민심에 반하는 행동 많이 하면 막 역성혁명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무서운 시대에. 근데 지금은 개개의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 국가인데 결국 국민이 이제 시시때때로 평가하고 또 지금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도 감시 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에 어긋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막 자기 편 많이 모아서 이리 하자 저리 하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마치 그 거대한 그 경류가 민심이라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들끼리 막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노를 젓거나 제가 전에 한번 반대 방향으로 놓줬다가 이제 뒤집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게 억지로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느낀 바가 있는데 저는 당내의 무슨 뭐 정치 세력의 분포 문제나 이런 것은 결국 그 짧게는 당의 마음, 당심, 좀 길게 넓게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가능하면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을 고용한 것이거든요. 정치는 저는 지도한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번트죠. 대신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인들이 앞서서 끌어간다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따라가느냐에 저는 성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국민들을 믿고 제게 주어진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잘해가지고
뭘 해도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까지 이제 당 내에 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당 밖에 관한 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선두를 다투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제 지지율 순위를 놓고 이렇게 다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지지율은 1위인데 또 비호감도 면에서 또 1위를 또 차지하시는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만두시는 날 이렇게 낸 메시지를 보니까 평소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구나, 준비를 잘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시다.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뭐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죠. 모두가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던데요. 열심히 잘하셔서 국민이 쓸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도구 많아서 그중에 고르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감 좀 있으신가요? 자신감은 아니고요. 네네.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성 지지자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거부감 느끼는 네. 분들도 많다 이런 평가 좀 있거든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두가 동의하는 일을 부드럽고 우아하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정치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진리죠. 그런 건 이제 목사님들 같은 분이 하시는 거고요. 사회사업가가 하시는 일이고, 정치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은,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의사를 강제할 힘을 말하잖아요.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일은 최대한 협의하고 논의해서 수렴하되 안 되면 맞는 방향으로 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갈 수 있는 힘을 준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모든 일이 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미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드러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가장 저항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그게 개혁이고 더 자원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만족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이 원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1차는 설득하고 2차는 타협하고 3차는 권한으로 강제하죠. 근데 저는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저항이 많더라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시끄럽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통. 제가 전에 그 개국 단속한다는 게 미쳤다고. 네. 그 수십 년, 소위 개국 이래 한 번도 단속 못한 거를 무슨 수로 단속을 하겠냐고. 이러다 죽는다. 이래서 많이 말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었습니다. 믿는 게 저항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권리금 주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것도 몇 억씩 뭐 이렇게 주고 심지어 몇십억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 안 하면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예요. 신뢰 뒤에 있는 권위. 저는 말한 걸 꼭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해놓고 안 하더라라고 불신을 사게 되면 제가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불신이 생겨서 저항과 마찰이 너무 세져요. 우리는 말하면 한다. 꼭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 합당한 일이고 결정하면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개국 단속할 때도 네.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살 길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퇴로, 더 나은 길, 그냥 버티다가 처벌받고 막 엄청나게 돈 물어내고 하는 길. 선택하게 하고 돈은 여기 예산 투자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동의해서 1,600개 사업체 중에서 6개만 저희가 강제 철거했고요. 나머지 99.7%도 다
자유를 철거했습니다. 지금도 매우 협조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죠. 닭죽 대신에 커피를 팔자, 네. 샌드위치를 팔자, 아니면 이 풍광을 팔자. 그렇죠?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항이 많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 보거나 아니면 마뜩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원망하겠죠. 그러나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딱 법률이 정해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99% 또는 100%의 찬성을 받아 일을 하겠어요. 할 일을 하고 51%가 찬성하고 49%가 반대하면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너무 약하지만 뭐 7대 3인데 저항이 극렬하다. 30%가 막 극렬히 반발하고 뭐 욕하고 비난하겠죠. 근데 원래 찬성하는 소리보다 비난하는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항이 있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길을 갔으니까 또 인정받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주만큼 양지 있는 거죠,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참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한참 됐죠. 그때 어딘가 라디오인가 방송에 나오셔서 정치는 그 욕심하고 욕심이 충돌했을 때 이걸 슬기롭게 중재하는 게 정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중재보다는 조정. 조정. 네. 조정의 방법은 말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미끼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죠. 공권력일 수도 있죠. 어쨌든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지금 정치를 쭉 키우시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참 강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뭐 한 100수십 번 한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저는 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나 지금 드린 말씀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도 계약서를 쓰고요. 무슨 약속을 해도 문서로 쓰고 안 지키면은 법률로 강제되잖아요.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이 투표입니다.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맡기는 데는 수표도 없고 어음도 없어요. 어음도. 문서도 없습니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불신이 좀 많습니다. 불신이 좀 많은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약속한 거 지키고 말한 거는 행하고 언행 일치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모두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일관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얘기 다르고 저기서 한 얘기 다르고 수도권 단체장이라고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뭐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러고 저 지방 가가지고는 규제 완화 뭐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똑같이 하고 책임으로 감수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오늘 이재명 지사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TV에서만 뵙다 이렇게 처음 뵀는데 보니까 지사님 만나 뵈니까 원칙은 강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원칙은 확실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초심을 지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이런 원칙을 좀 꾸준히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갖고 계셔서 좀 원하신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신뢰, 원칙,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표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김성민 기자도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